알면 득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법. 오늘도 저희 더 로이어는요,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들 가득가득 채워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날씨 좋다고 어디 나가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갈 위기에 처한 한 부부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설마 돌려받을 수 있겠지? 이게 뭐고? 주인이 왜 바뀌었지? 여보, 근저당권 설정이 2019년 10월 15일? 우리 전세 보증금 못 받는 거 알가? 다리야. 우리 오늘 몇 집 봤지? 5곳? 근데 그렇게 돌아다녔는데도 딱 마음에 드는 집이 없네. 집 좀 넓고 전세 가격 괜찮다 싶으면 저당 잡혀 있고 아니면 월세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첫 신혼집 알아보는 건데 꼼꼼하게 잘 알아봐야지. 마음에 드는 집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요. 네, 중개사님. 사장님이 말씀한 조건에 딱 맞는 집이 하나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떻게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럼요. 보러 가야죠. 그럼 제가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집 앞에서 뵙자. 예, 알겠습니다. 집 넓고 깨끗하죠? 그렇네요. 근데 전세 가격이 중요한데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월차임 없이 전세 1억 5천만 원이네요. 생각하셨던 금액이죠? 뭐 집도 좋고 전세금도 좋고. 혹시 은행에 저당권 잡혀 있는 건 아니죠? 깨끗합니다. 등기부 떼서 다 확인해 드릴 거고요. 우리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워낙 꼼꼼하게 알아보셔서 제가 미리 알아보고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집 좀 더 둘러봐도 괜찮죠? 네, 그렇게 하세요. 자기야. 응. 이 집 마음에 드나? 위치도 자기 회사랑 우리 회사 딱 중간이고 지금까지 둘러본 집 중에서는 제일 마음에 든다. 그럼 우리 등기부 한번 확인해보고 깨끗하면 여기 계약하자. 그러자. 이 등기부 확인하는 거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예. 저 등기부를 한번 더 보고 싶은데요. 예, 제가 오늘 발급받아 왔습니다. 보시면 근저당 설정된 것도 없고 전세권자, 가압류 다 없이 깨끗하죠? 저희 집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신혼부부라고 하니까 제가 전세도 더 안 올리고 계약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럼 계약서 보시면 임대차 보증금은 월차임 없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확인하시고 기간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2년 2021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 확인하셨죠? 네. 이제 마음 편히 자겠다. 자기야, 우리 계약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정말 꼼꼼하시네요. 네. 계약하자마자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뭐 문제될 거 없겠지? 그럼 확정일자도 제대로 받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박 사장님 무슨 일로? 내가 일전에 아파트를 팔았으면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냥 전세 놓기로 하셨잖아요. 가격도 그렇고 조금 맞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데 여기 내 친한 형님이 좋은 가격에 사겠다네요. 예? 오전에 전세 계약하셨잖아요. 내가 좀 사정이 급해져서 이 형님한테 팔게요. 제가 당장 들어가 살 것도 아니고 2년 뒤에 들어갈 거라 임차인이 그대로 살고 계시면 됩니다. 예, 뭐 그럼 알겠습니다. 오전, 오후가 이렇게 바뀌나요? 당일날 하는 건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그럴 일이 좀 이상합니다.
자기도 와서 좀 쉬라. 나머지는 내일 또 하자. 그럴까? 이사 2번 했다가는 몸이 남아나질 않겠다. 자기도 고생했네. 자기도. 보자. 내일이면 이삿짐도 다 정리될 것 같고 오늘 전입신고까지 했으니까 뭐 문제될 거 없겠지? 그럼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 응. 전입 신고도 뭐 차질 없이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오랜만에 둘 다 연차도 냈는데 어디 놀러 갈까? 어디 갈까? 응? 누구지? 내가 나가볼게. 자기야 뭔데? 법원에서 온 거 같은데. 자기야,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데? 뭐? 어디 보자. 채권 최고액 3억? 채무자 권호진? 어떡하노?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권호진? 그 사람 누구고? 설마 돌려받을 수 있겠지? 이게 뭐고? 주인이 왜 바뀌었지? 여보, 근저당권 설정이 2019년 10월 15일? 우리 이사한 날인데 우리 이러다 전세 보증금 못 받는 거 아이가? 잠시만. 법원에 전화해보자. 예. 그 경매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저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변제 못 받는다고요? 자, 글쎄요. 의뢰인 부부가 정말 꼼꼼하게 알아보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임대인이 바뀌었고 게다가 살고 있는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황당한 사건인데 네. 일단은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이진주 씨 부부는 임대인 박정식 씨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부부는 계약하는 당일에도 등기부상으로 자신들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했죠. 그리고 곧바로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도 받았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이사를 하면서 같은 날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요. 그래서 부부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다고 믿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20년 12월경 법원으로부터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아파트의 소유자가 박정식 씨에서 전혀 모르는 권호진 씨로 변경되어 있었고 부부가 이사를 했던 2019년 10월 15일에 채권 최고액 3억 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부가 정말 신중하게 알아보고 집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바로 확정일자도 받았고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까지 다 했는데 자,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항권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생기는 게 맞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그러니까 이 전입신고라는 것을 마치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를 받았다라고 해서 곧바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때에도 전입신고를 한 그날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이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는 그 과정에서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어느 누구로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집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임차주택의 반환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춘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도 받았단 말이죠. 근데 법원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왜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서 줄을 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와서 줄을 선 순서대로 사람들을 입장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도 누가 먼저 권리를 취득했는지 그 순서를 시간 순으로 따져보고 먼저 취득한 사람 순서대로 배당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은 2019년 10월 15일자로 근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을 했던 반면에 이 영우 씨 부부가 취득한 우선 변제권은 2019년 10월 16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정일자를 받는다라고 해서 곧바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대항력이 발생하여야만 우선 변제권도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입신고를 했던 것이 2019년 10월 15일이고 그 다음 날인 10월 16일 0시부터 대항력도 발생을 하고 우선 변제권도 발생했기 때문에 시간 순서상 영우 씨 부부가 은행에 뒤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리 좀 더 조사해 본 결과 이 아파트가 약 2억 원에 낙찰되었고 은행의 대출금이 실제로는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영우 씨 부부는 5천만 원 정도만 배당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대항력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이 지금 1억 5천만 원의 절반도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아파트를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달라.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에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사안에서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놀이공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예. 이번에는 먼저 와서 줄을 섰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온 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거죠. 그렇더라도 그 원래부터 뒤에 있던 사람들의 자기들의 입장 순서가 바뀌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앞에 새로운 사람이 그렇죠. 왔으니까. 네, 자기들은 어차피 뒤에 서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영우 씨 부부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은행에서 새로운 소유자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은행에 대항할 수 없었던 영우 씨 부부는 여전히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합니다. 참 이 부부가 지금 난감하고 또 억울한 상황인데, 근데 또 임대인 박정식 씨도 좀 그런 게 아파트를 팔았다는 사실을 세입자한테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당연히 알려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죠. 네. 근데 이제 권호진 씨는 이 박정식 씨가 모르던 사람도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친한 형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정이 급해가지고 친한 형님한테 팔기로 했다는 건데 왜 하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날 그 직후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특히나 이 매매 계약을 한 이후에 권호진 씨 이름으로 근저당까지 설정을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영우 씨 부부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나중에 반환하지 않을 그런 편취 의사를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런 것을 권호진 씨와도 공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뭔가 좀 꿍꿍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그럼 이 의뢰인 부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 전 임대인 박정식 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어떤 그 기망의 고의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겠고요. 네. 권호진 씨 경우에도 이 사기의 공범으로 같이 고소를 해서 사실관계가 어땠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그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한 공인중개사가 다 했단 말이죠. 제가 뒤에 알아보니까 이 부부가 공인중개사에게 가서 왜 그걸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졌다고 하는데 네. 공인중개사가 그런 것까지 알릴 의무는 없다. 알려야지. 그리고 새로운 소유주인 권호진 씨가 빚을 진 것까지는 나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 제 생각에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의 어떤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공인중개사 경우에는 당사자들 간의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같은 날 다 체결을 한 직접 중개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언제 시작하는지, 뭐 매매 계약의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박정식 씨와 권호진 씨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부부에게도 알릴 의무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중개과실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의뢰인 부부 같은 이런 억울한 사태를 만약에 미연에 좀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손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손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부터 방안을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이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을 일시불로 하지 말고 매매 계약에서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또는 계약금과 잔금 이런 식으로 구분한 다음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잔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입주하는 날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입주하기 전에 임차주택의 등기부를 열람을 해서 혹시라도 신청 사건 처리 중이라는 기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이 신청 사건 처리 중이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등기 신청, 즉 뭐 소유권 이전된다든가 가압류가 된다든가 근저당이 설정된다든가 하는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곧바로 법원에서 신청 사건 처리 중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표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등기를 하려고 신청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기부 열람을 그러면 법원에 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좀 의문이실 텐데요. 그러실 필요 없이 법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인터넷 등기소라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경매 진행 상황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법원 경매 사건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근데 요즘 그 악성 임대인들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임차인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여기 보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이런 보험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보험료가 들긴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네. 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는 것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것을 반환하지 않거나 또는 우리 사안에서처럼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에 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그 반환해준 금액만큼을 임대인으로부터 구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언제라도 안심하시고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부부에게 해결책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이 사건은 분석해보면 분석해볼수록 이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려고 처음부터 매수인과 짜고 허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강력히 의심이 드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은 사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임대인과 매수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더불어서 임대인과 매수인이 거래하는 은행 계좌를 가압류해 두어야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실 때는 임대인의 은행이 어딘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은행을 상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과 매수인이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의 은행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실제 배당을 적게 받게 되더라도 반드시 배당 절차에 참가하셔서 일부라도 회수하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된다고 했어야 됐는데. 설마 진짜 올리지는 않겠지? 겨우 다 끝냈네. 시간이 벌써 이래 됐네. 오빠는 자나? 문자에도 답도 없고. 야근한다고 며칠 못 봤더니 진짜 너무 보고 싶다. 아휴, 집에 나가자.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노?
에이, 우리 자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내가 집에 데려다 줘야지. 문자에도 답도 없길래 난 오빠 자는 줄 알았다. 에이, 우리 자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내가 어째 잠을 자노? 가자, 집에 데려다 줄게. 가자. 서프라이즈네요. 너무 자상하네요. 사귄 지 8년이 지나도 다정다감한 이 남자. 결혼을 약속할 만큼 듬직하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찍을까? 좋아. 그러면 내가 이쁘게 찍어줄게. 자기야, 그 포즈 좀 섹시하게. 부끄러운데. 우리 자기가 얼마나 이쁜데 좀 섹시하게 포즈 취해봐. 알았지? 그래, 좋다. 오, 좋다. 다른 포즈. 오케이. 오, 한 번 더. 오, 좋은데. 짠. 우리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 너무 오랜만이다. 맞지? 오늘 우리 추억 많이 쌓자. 그러고 오늘 집에 안 보냈거든. 괜찮다. 자기야, 내 그 전화 좀 받고 올게. 알았어. 잠깐만. 저런 거 너무 수상해요. 전화를 밖에서 받다니. 누구야? 그 회사 거래처. 이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빨리 먹고 나가자. 그러자. 거래처는 보통 앞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나가는데. 자기야, 딱 한 번만. 싫어. 부끄럽단 말이야. 자기야, 우리 둘만의 추억이잖아. 내만 볼게. 우리 한 번만 동영상 남겨보자. 동영상이요? 와. 안 되는데. 자기야, 진짜 우리 자기가 너무 예뻐서 그래. 완벽한 남자친구의 딱 한 가지 단점. 술만 취하면 둘만의 은밀한 추억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야, 자, 이게 뭐야? 우리 자기 선물. 우리 자기 입으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서 입어보고 인증샷 꼭 보내줘야 된다. 아, 몰라. 사랑했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먼저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상당히 집착을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네요. 오늘 출장 가서 저녁 늦게 온다 했으니까 맛있는 저녁 차려놓고 있어야지. 봄이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봄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다 오해다, 오해. 오해. 그걸 지금 말이라고. 저기 봄이야, 잠깐만. 봄이야. 자기야, 잠깐만 자기야. 자기야, 진짜. 이거 나. 같은 직장 동료인데 저 여자가 지 혼자 내 좋다고 그러는 거다. 뭐?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변명하지 마라. 우리 그냥 헤어지자. 저기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좀 용서해도.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내 오빠 이제 니 못 믿겠다. 그냥 헤어지자. 야, 황봄이, 내가 정리한다고 했지. 그냥 실수다, 실수. 뭐? 니 내랑 헤어지자면은 그 동영상이나 사진 인터넷에 올린다. 아유, 어떻게 그런 말을? 알지? 니 한 번 퍼지면은 니 인생 완전 끝장나는 거. 아유, 니 내랑 헤어지는 순간 니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나?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알겠지? 그의 협박에 헤어지지도 못했습니다. 무서워요, 정말. 그런데 은석이 오빠도 없이
무슨 일로 보자고 했어요? 봄이야, 내가 너희 커플 본 지 8년이 넘은 거 알지? 당연히 알지. 은석 오빠한테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은석이 친구이기도 하지만 봄이 너도 내 친동생 같아서 이야기해 주는데 은석이가 나한테 너희 동영상 보냈더라. 네? 아니, 다 보진 않았다. 바로 지웠고 내가 은석이한테 뭐라 했다.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그런 짓을? 어떻게 민호 오빠한테 그런 걸 보낼 수가 있는데? 아, 그 자식이 또 그새 이야기를 했네. 오빠 진짜 무섭다. 어떻게? 그거 범죄다. 당장 동영상이랑 사진 지워라. 야, 내가 몰래 촬영했나? 어? 그러고 사진은 네가 보냈잖아. 어? 그리고 인터넷에 올린 거다 했는데 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죠? 에이, 고소? 무고한 사람을 고발한다고? 내 가만 안 놔둔다. 악마 같은 남자.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보미 씨 정말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영상이 퍼지지는 않았을까 걱정을 하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또 지옥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황보미 씨 얼마나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겠습니까? 그럼요. 예. 아, 이은석 씨 정말 저런 악질이 없네요. 아, 이제 빨리 해결책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미 씨는 이은석 씨와 8년 넘게 사귀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정다감한 남자친구 이은석 씨에게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술만 취하면 영상을 찍자고 하거나 황보미 씨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졸랐습니다. 황보미 씨는 이은석 씨를 사랑했기에 영상 촬영에 동의했고 사진을 전송해 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이은석 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것을 알게 됐고 헤어지자고 하죠. 그러자 이은석 씨는 헤어지면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급기야 이은석 씨가 자신의 친구에게 동영상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에 황보미 씨가 이은석 씨에게 따지자 적반하장으로 근거 없이 고소하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한편으로는 결혼까지 안 한 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네. 이은석 씨 정말 파렴치한 게 본인이 죄를 지어놓고 오히려 무고죄로 보미 씨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은석 씨의 주장은요. 자기가 몰래 촬영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올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인식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황보미 씨가 촬영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 황보미 씨가 직접 찍어서 보내줬다고 하더라도 이은석 씨의 행동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은석 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피해자 본인이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은석 씨가 근데 굉장히 또 지금 뻔뻔한 게 내가 친구 한 명에게 보냈지 인터넷에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퍼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뻔뻔하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이은석 씨가 영상과 사진을 SNS 메시지나 문자로 친구에게 보냈잖아요. 네. 이런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네. 참고로 울산지방법원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SNS 단체 대화방에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거는요. 또 이은석 씨가 황보미 씨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또 계속 협박을 합니다. 이런 행동도 당연히 좀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직장과 인터넷에 영상과 사진을 올리겠다고 한 행위는
즉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는 기존에 적용되던 형법 대신에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고요. 네. 일반 협박에 비해서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라마에서 보니까 이은석 씨가 황보미 씨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 멱살을 잡는 행위도 별도로 형법 제260조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이은석 씨 행동이 협박죄와 폭행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처벌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인 일인데요. 자, 그런데 드라마에서 이렇습니다. 이은석 씨가 근거 없이 고소를 하면이라고 했는데 황보미 씨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증거들을 좀 모으면 될까요? 네, 이 사건에서는 가능하다면 사실을 알려준 친구 조민호 씨에게 좀 부탁을 해서 SNS 메신저 화면과 영상 그리고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은석 씨가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영상과 사진 유출에 관련된 문자와 SNS 메신저 등을 저장을 하고 통화는 녹음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은석 씨가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를테면 태블릿,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외장 하드 등 전자기기의 개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알아두시고 이은석 씨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정보 등을 기록해 놓고 추후 수사기관에 알려주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면 당연히 이제 신고를 해야겠지만 또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보복을 당할까봐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피해자들이 가족에게 알려지거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성범죄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면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보복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복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마시고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혹시 손해배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무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로 인한 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클라우드에 보관하다가 외부 유출을 초래한 남성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요즘에 이런 디지털 성범죄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황보미 씨처럼 이렇게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N번방 사건도 있었고요. 맞아요. 예. 자, 그런데 N번방 사건 이후에 또 기준이나 처벌이 좀 강화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성착취, 영상물의 등에 대한 유포, 반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했는데요. 불법 촬영 영상물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인터넷 사업자는 즉시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영상이라는 게 한번 유출되면 영구 삭제가 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인터넷에 한번 유출되면 아무리 삭제를 해도 어딘가에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부탁하더라도 영상이나 사진을 찍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완전히 자료를 삭제하기는 어렵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그렇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피해자 지원 상담을 받거나 영상 삭제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황보미 씨에게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황보미 씨 많이 힘들겠지만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시고 만약 영상이 유출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삭제 지원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대부분 가해자는 조용해집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셔서 꼭 신고하십시오. 아저씨, 조카 같다고 할 땐 언제고
너무하시네요. 내가 뭘 너무한데? 이 헬스장 저한테 사기쳐서 넘기셨잖아요. 사기? 네 말 다 했나? 여보세요? 아, 예,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죠. 저 로이어 헬스클럽인데요. 제가 매도를 좀 하고 싶은데. 네네. 예, 그 최대한 빨리 좀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영재 씨 왔어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 원장님 덕분에 건강도 좋아지고 근육도 잘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 그 영재 씨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자,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네. 근데 저 정액권 저거 뭐예요? 아, 저거 단골 손님들한테 해드리는 건데 50만 원을 정액 결제하면 60만 원, 100만 원이면 130만 원 이렇게 적립을 해서 쓸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 좋은데요? 그럼 저도 정액권 하나 결제해야겠어요. 역시 이 화끈한 영재 씨. 일단 운동부터 하고 결제합시다. 예. 자, 들어가시고. 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팔라고 그러죠? 이렇게 누우셔서 등을 쥐고 저번에처럼 가슴을 쭉 펴셔야 돼요. 김 원장. 왔나? 근데 표정이 왜 이렇노? 그 헬스장 정리하려고. 갑자기? 왜? 그 엄마 병원비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 일단 급한 물부터 끄고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 여기 단골도 많고 장사도 잘 되잖아. 그렇지. 남 주기 아깝지. 근데 뭐 어쩌겠노? 우리 조카가 헬스장 하고 싶었던데. 조카? 우리 형님네 현수 있다 애가. 왜 예전에 여기 와서 너한테 PT도 받고 있는데. 아, 알지. 현수가 헬스장 차리고 싶어 한다고? 지금 다른 프랜차이즈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래 좀 난 고맙지. 잠시만. 됐다. 현수도 마침 헬스장 알아보고 있더라. 진짜? 그래. 네 상황이 좀 급하다고 하니까 얼른 계약하자 하대. 그리고 며칠 뒤에 헬스장 온다 하니까 둘이 얘기 한번 잘해봐라. 고맙다 그래. 지금까지는 이제 순조롭습니다. 그러면 헬스장 돌아다 보니까 어떻노? 관리를 잘 하셨네요. 뭐 고객들도 많은 것 같고. 여기서 한 20년 정도 했나? 그 계속 리모델링하면서 유지한 거라서 단골 손님도 좀 있다. 그럼 매출 걱정은 없겠네요. 그렇지. 자, 봐봐봐. 최근 3개월 동안 매출 한 2천 정도 되거든. 그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것도 제외하면 한 월 1,000에서 한 1,500 정도 네 손에 떨어지지. 매출에도 나쁘지 않고 좋네요. 그럼 제가 이 헬스장 양도 받을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근데 권리금은 어떻게 할래? 단골 손님도 많고 시설 비용도 있으니까 7천만 원 정도 어떠세요? 7천만 원? 그 정도면 나도 괜찮지. 그럼 내일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 쓰시죠. 그래, 알겠다. 근데 현수야, 내가 목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예, 비용도 내일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래. 아니에요. 제가 헬스클럽 잘 꾸려가 보겠습니다. 그래, 잘해보자. 너무 성급한 느낌인데요. 봐봐라. 그러니까 계약이 너무 쉽게 체결되네요. 네. 요즘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단골 손님이 분명 많다고 했는데. 인수를 하고 나면 손님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보통. 사장님, 저 이번 달 결제는 정액권으로 할게요. 정액권에 이런 말 없었잖아. 안 알려줬군요. 안 되나요? 저기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차고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럼 그냥 저 헬스클럽 옮기겠습니다. 예? 정액권 때문에 그런 거면 제가 해드릴게요. 뭐 정액권도 그렇고요. 전에 하던 원장님이 요 앞에 다시 헬스클럽 차리셨더라고요. 저도 뭐
관리받던 데서 운동하던 게 저한테도 좋고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럼 저는 그냥 이번 달까지만 올게요. 손님이 없는 이유가 있었네요. 다 옮겨갔네요. 원장님이 요 앞에 헬스클럽 차렸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 사장님. 현수, 네가 이거 웬일이고? 아니, 코앞에다가 헬스장을 차리면 어떡하십니까? 아, 그게 뭐? 나도 뭐 평생 하던 일이라 뭐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매출도 저한테 속이셨잖아요. 무슨 매출을 속여? 정액권 그거 액수보다 더 적립해 주시고선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네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거지. 물정을 몰라요? 이건 엄연히 사기예요, 사기. 뭐? 사기?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삼촌 친구라고 믿었던 내가 바보였네요. 저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자, 삼촌 친구라고 해서 또 친한 사이니까 믿었는데 김현수 씨 배신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네. 저희들이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씨는 트레이너로 일하며 헬스장 운영을 꿈꿨습니다. 그러다가 삼촌을 통해서 김양준 씨의 헬스장을 인수받게 됐죠. 인수 과정에서 최근 3개월 동안의 매출 자료를 확인했고, 자료에는 월 매출이 약 2천만 원 정도 됐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월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는 손에 쥘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액권 결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현수 씨는 권리금으로 약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계약은 원만하게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2달 후 정액권을 결제한 고객들이 정액권에서 금액을 차감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길 건너편에 김양준 씨가 헬스장을 차린 사실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김현수 씨의 헬스장은 회원수가 급감하게 되는데요. 현수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연에서 쟁점이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우선은 김현수 씨에게 로이어 헬스클럽을 양도해 놓고 바로 길 건너편에 같은 업종인 헬스클럽을 차렸다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정액권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매출을 다소 부풀렸다는 점, 이 2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사실 신규 창업하는 것에 비해서 기존 점포를 양도를 받게 되면 이제 단골 손님과 시설물들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번거로운 개업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운영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점포 양도 양수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분쟁 사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의뢰인 김현수 씨 입장에서는 맞은편에 헬스장을 차린 요 헬스장 영업을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네, 방법 있습니다. 자, 양도인이 영업을 양도를 하고도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한다면 네. 영업 양수인 입장에서는 손님을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법에서는 영업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업 양도인에게 경업 금지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김현수 씨는 이 조항에 근거를 해서 김양준 씨를 상대로 헬스장 영업을 중단하라라는 영업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업 금지 청구는 뭐 따로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까? 네, 실무적으로 이제 영업 금지 청구에는 2가지 이제 크게 쟁점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고요. 다른 하나는 동종 영업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 2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영업 양도인에게 경업 금지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그 2가지 요건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김현수 씨는 영업 양도를 이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영업 양도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영업 양도를 법률적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통 식당 양도 양수가 많기 때문에 식당을 예로 들자면 식당의 상호나 인테리어, 그리고 집기나 레시피, 뭐 기존 거래처 등 이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가 상법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무장님이 KNN이라는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식당을 저에게 양도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 사무장님은 이 KNN 식당에서 몸만 쏙 빠져나가고 양수인인 제가 몸만 쏙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거죠. 이걸 상법상 영업 양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이 동종 영업이었단 말이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상법에서는 동일 영업이라고 하지 않고 동종 영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동일과 동종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동종은 동일보다 조금 넓은 개념으로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똑같은 영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쟁관계나 대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종의 영업으로 보아서 영업 양도인에게 경업 금지 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드라마에서 김양준이 바로 앞에 헬스장이 아니라 다른 운동하는 가게를 차렸어도 이게 동종 업종에 해당을 하니까 영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물론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네. 법원에서는 동종 영업의 범위를 좀 보다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김양준 씨 입장에서는 또 헬스장을 오픈을 하면서 기구도 사고 인테리어도 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까 영업 금지를 당해도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네. 양도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김현수 씨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역시 예리하십니다. 네, 적혀 있었어요. 사실 김양준 씨에게 헬스장 영업을 그만하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양도를 하거나 처분을 하게 되면 김현수 씨 입장에서는 길 건너편 헬스장이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경업 금지 의무 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김양준 씨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양도를 하거나 임대, 기타 처분을 하지 마라 라고 금지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절차로 영업 금지를 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절차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네. 가처분과 본안소송. 그러니까 가처분은 영업 금지 가처분이고요. 네. 본안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이 두 가지 절차를 병행해서 진행을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영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합니다. 본안 소송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왜 가처분을 먼저 하죠? 왜냐하면 가처분은 2달, 길어도 3달 정도면 결정이 나지만 네. 본안소송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뭐 2년,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을 하면 뭐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권리 구제가 어렵거든요. 지금 당장 양도인이 길 건너편에 헬스장을 오픈을 해서 단골 손님이 그 헬스장으로 다 가게 되면 김현수 씨 입장에서는 손님을 다 빼앗기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2년, 3년이 지나서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김현수 씨의 손해는 아주 막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장 양도인이 영업을 중단하게 하고 싶은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럼요, 변호사님. 가처분 신청을 이제 통해서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영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왜냐면은 꼭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떼질 해야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면 하루에 얼마씩 배상하라라고 하면서 간접 강제 명령도 같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이죠.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본안소송인데요. 보통 본안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양준 씨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새로 차린 헬스장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새 헬스장 연다고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영업을 하면 하루에 얼마씩 배상을 하라라고 하니까 본인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겠어요. 그래서 김양준 씨는 김현수 씨에게 합의금을 지급을 하면서 장사를 계속하게 해달라라고 애원을 하거나 아니면 장사를 접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러네. 자, 이 사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 매출을 조금 속인 것 같거든요. 바로 정액권 문제인데 이게 아까 기망행위, 그러니까 사기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이제 사기라고 하는 기망행위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의 방법으로 고지를 하는 경우를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이 사건을 조금 더 조사를 해봤더니 김양준 씨는 김현수 씨에게 이 헬스장을 양도하기 3개월 전부터 매출을 허위로 조작을 하고 그리고 정액권 매출을 유도를 해서 매출액을 부풀렸어요. 네. 결국 김양준 씨는 부풀린 매출 자료를 김현수 씨에게 제시를 하고 실제 매출보다 매출이 훨씬 많은 것처럼 믿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양도양수를 할 때 권리금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매출을 살짝 부풀리는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김현수 씨 입장에서는 조작된 매출액을 믿고 네. 로이어 헬스클럽을 인수를 했고 이미 권리금까지 지급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은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권리금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진짜 깜짝 놀란 건데 이게 보통 흔히들 있는 매출 부풀리기 정도가 형법상으로 사기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니까 좀 무서운데요. 자, 물론 권리금은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권이나 노하우, 그리고 시설 비용이나 성장 가능성 등을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산정하기는 하지만 매출액은 권리금 산정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게다가 김장준이 바로 앞에 새로 헬스장을 오픈할 생각이었고 그런 개업 준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기망 행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김양준이 한 행동이 사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 권리금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말 그대로 원래의 상태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김양준은 김현수에게 받았던 권리금 7천만 원을 반환을 해주고 김현수는 김양준에게 헬스장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임대차 보증금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김현수가 별도로 김양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하나의 사건에서 같이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현수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 해결책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것은 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 등 큰 돈이 오고 가는 계약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계약에 임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포스기 매출액도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드 매출 내역이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소득 내역,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양수를 받았는데 영업 양도인이 동일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셨다면 영업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까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저희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토요일 아침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더 로이어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